이진동의 속토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벌써 40일이 흘렀습니다. 이번 대선 말고 지난 20대 대선, 그 20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0.73% 차이, 24만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었는데 그 20대 대선을 이끌었고 이 대통령이 국회 입성의 길을 놨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늘 모셔봤습니다. 전 민주당 대표신데요. 송영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송 대표는 일명 돈봉투 사건으로 불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올해 1월 8일인데요. 1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옥살이를 하다 지난 6월 23일 보석 석방됐습니다. 지금 2심 무죄를 다투고 있고 왜 억울한지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듣기로 하고 감방에 있는 동안 세상이 확 바뀌었는데 그 먼저 서해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윤석열이 그대로 뭐 파면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구속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나와서 보석으로 있다가 올해 1월 8일 날 1심 판결을 했는데요. 네. 그날 이제 공소사실 4가지 중 3개를 무죄를 선고하면서 1개 유죄하는데 그걸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게 올해 1월 8일입니다. 네. 바로 그 전날까지 저도 한남동 앞에 가서 키세스가 된 것처럼 이렇게 네. 눈을 맞으면서 윤석열 체포를 외치던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대검 앞에 시위하는 현장에서 네. 가 계시는 거 제가 여러 번 화면으로 봤습니다. 단독 시위도 많이 했고요. 1월 8일 날 구속돼서 한 160일이 넘게 있다가 23일 날 나왔는데 감옥에서는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신문도 옵니다. 네. 신문도 지금 자유스럽게 볼 수 있나요? 신문이 한 23가지쯤 되는데 그중에 3종류를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한겨레, 중앙일보, 코리아 헤럴드를 봤어요. 네. 영자신문은 코리아 헤럴드 하나 들어오는데 외국인 수용자도 있기 때문에 네. 영자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시간 많으니까 즐거우면서 하나도 안 놓치고 기사를 다 읽고 네. 뭐 TV는 KBS, MBC, SBS, EBS 네.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를 빠지지 않고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감옥 안에서 훨씬 더 뉴스를 그렇겠네요. 안 빠뜨리고 보게 됐습니다. 더 직접 밖에 나올 때 워낙 일정들이 많으시잖아요. 뉴스를 볼 시간이 없죠. 예. 그냥 요약된 거 보시고. 요약된 거 보죠. 그래서 밖에 일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었고 네. 4월 4일 그 전에 3월 8일 날인가 석방됐죠. 세계 여성의 날 네. 윤석열이 구속됐다가 석방됐을 때 그 느꼈던 안타까움이 컸고 네. 또 4월 4일과 6월 3일 숨죽였던 순간들 그걸 잘 겪어내면서 마침내 6월 3일 날 대선이 승리하고 나니까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이 주마등처럼 내가 이 저의 소위 말한 이 정치적 박해 이 수사가 한 2년 그렇죠. 이 넘었는데 그게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돌아온 게 한 2023년 4월쯤 되는 걸로. 4월 24일. 3월 24일. 4월 24일. 예. 그때부터 조금 지금 그렇죠. 이제 계속 검찰이 그 걸어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참 물리적인 고생도 하셨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텐데 그런데 윤석열이 이제 수감이 됐어요. 이제 막 또 재구속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석방돼가지고 거리로 활보하고 개 끌고 산책 다니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국민들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재구속이 되니까 재수감이 됐는데 이걸 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사필 규정, 물극 필반이라 그러는데 모든 권력이라는 게 물극 필반이잖아요. 지나치면 끝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고 자기 윤석열 본인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날뛴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5년도 아닌 반토막으로 스스로 자폭을 했잖아요. 네. 이 권력이라는 게 뭔지 이제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이 사람을 보면 최소한의 애국심이나 뭐 어떤 소명의식이 없이 검사로 갑질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게 저는 예상이 됐어요. 지난 대선 때 제가 목 터져라고 외쳤던 게 이 검찰공화국으로 나라가 망가질 것이다. 그게 이제 지난 대선이라는 게 20대 대선 그렇죠. 그때 대선 이끌 때 당대표로 대선 이끌 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때 술꾼을 뽑을 거냐 일꾼을 뽑을 거냐 그랬는데 결국 예상대로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데 문제는 왜 말씀하신 것처럼 0.73%로 못 이겼느냐. 저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는 감옥에 들어가도 싸다.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스스로 아,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 버텨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나왔거든요. 0.73%, 24만 표.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대선을 놓쳤다라는 얘기도 이제 그때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에 대해서도 오롯이 뭐 이제 후보였으니까 내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먼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그 패배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을 이끌었던 어떤 그런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 말고 그 패인들이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거의 책임은 후보가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당 대표로서 두 번째 제 책임이 있고 네. 실제 대선의 평가를 0.73%로 진 것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대다수는 더 많이 벌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0.73% 좁혔다. 네. 이런 평가가 같이 상존하죠. 그런데 일단 후보 책임과 저의 책임은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또 다른 제3의 책임을 말한다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저로서는 이제 제일 화가 나는 게 홍남기 부총리 해임시키고 지금 정책실장인 제1차관 김용범을 네. 경제부총리로 임명해 줄 것을 당대표로서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 1차관 예, 예. 그게 안 됨으로써 코로나로 힘든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풀려진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철수가 그게 네. 단일화를 했는데 제가 심상정 단일화를 못 했던 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100가지 이유가 있죠. 실패 원인을 따지면.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외부에 돌릴 수는 없고 네. 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 이재명 후보와 제가 윤석열이 된 게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윤석열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세력을 구속시키면 찍어주겠다. 이런 좀 무조건 정권 교체 심리가 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정권 교체 패러다임을 정치 교체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일종의 정권 교체다. 왜?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나 장관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기소가 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경기도지사 네. 때 대법원에 가서 지사직이 상실될 뻔했어요. 네.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으로 바꾸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 아니라 교체 의미가 있고 네. 또 저로서는 이제 운동권, 기득권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했던 것이죠. 네. 그런 게 여러 가지 부족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지난 일이지만 그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론 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 더 큰 표차가 날 수 있는데 그만큼 줄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송영길이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가 당대표를 사퇴한다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죠. 네. 송영길이 죽으라고 머리에 망치로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네. 근데 지금 선거랑 비교해 보면 그때 소위 이낙연 쪽 의원들이라 할까요? 사실상 선거를 제대로 안 뛰었습니다. 네. 그냥 일부만 뛰었고 뭐 이낙연 같은 사람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낙선을 네. 내심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총력으로 당력을 집결하지가 못했고 네. 또 현 문재인 정부도 좀 자기가 공격을 받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좀 띄워주는 네. 이런 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자신을 비판하면 청와대에서 왜 대표가 공격하냐고 반발을 하니까 야 이건 전두환만도 못하네. 전두환은 노태우를 띄워주려고 그렇죠. 자기를 밟아라. 네. 네. 6.29 선언까지 허기함으로써 이 후보의 빛이 나도록 해줬잖아요. 네. 그런 배려를 못 느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으로는 엄청 답답했겠네요. 당 또 선거를 직접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이 아까 그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재명 정부 정권 재창출이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수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어요. 네. 공약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여야 합의까지 했어요. 근데도 홍남기 장관이 반대했잖아요. 조중동은 정치권의 압력에 맞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용기 있는 경제부총리로 띄워주고. 네. 그런데 추경에 그렇게 인색했잖아요. 11조 추경하는데도 뭐 벌벌 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선에 지고 나니까 50조가 넘는 세입이 숨어 네. 있었다고요. 네. 이 세입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네. 네. 그들은 잘못이라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의도적인 건지 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짓고 나자마자 한 60조 추경을 해서 수백만 원을 뿌리고 나서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했으니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네.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떤 독단적인 그런 거였나 아니면 전국 재난지원금 비슷한 거였기 전국 재난지원금이었잖아요 그때 얘기한 게. 네. 그럼 대통령이 어떤 이 방침들이 있었을 텐데 경제부총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대통령이 끌려다닌 거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책임을 좀 지기 싫어하고 뭔가 자기한테 부담이 오는 것을 회피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차 이거 따지고 잘 안 돼요.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는데 시장을 하면 실국장들이 자기 책임진 걸 안 지려고 이거를 저런 이유로 해서 미루고 검토 중입니다라고 집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시장이 막 지시를 하면 이렇게 볼멘소를 해요. 시장님은 임기 끝나면 가시면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다가 감사원 감사나 검찰 경찰에 수사가 들어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직업 공무원들은. 따라서 시장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네. 책임은 내가 내는 거지 네 책임이 아니다. 문제가 되면 나한테 다 넘겨라. 부족해? 송영길 시장 사인해서 나 공문을 줬어요. 내가 이 근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잘못돼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거나 수사가 들어오면 나한테 떠 넘겨라. 도장을 쾅쾅 찍어 주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다 밑에 떠넘기면 일이 안 되죠. 결정을 미루고 그러면 안 그렇죠. 되는 안 되는 네. 겁니다.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예요. 네. 이재명 결정 집행시키잖아요. 다 필요한 건 바로 현장에서도 왜 안 됩니까? 확인해서 이래야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장 할 때 그런 경험이라든가 거의 같은 경험들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행정 빠른 행정력 집행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느낌. 대통령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이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수준이었는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을 보다가 이재명 대표를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 국민들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사실 산적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재명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를 도구로 써달라. 네.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고 빨리빨리 반응하고 네. 훌륭한 자세라고 봅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타운홀 미팅도 국민들을 이렇게 좀 위로도 되고 네, 네. 어떤 그 지지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타운홀 네, 미팅 네. 하는 것조차도 그 MBS 전국 지표조사 나왔는데 대통령 국정평가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 네. 에 이렇게 달하고 있네요. 이 대통령 인사평가도 긍정평가 한 60%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조각들은 다 거의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인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장관 인사. 보통 인사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네. 청문회 되면 다 나오고 그럴 텐데 예. 100%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사는.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당연히 약간의 불만적인 게 있더라도 그것은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네. 걸러질 것은 걸러질 것이고 처음에 사실 그 민정수석도 논란이 되니까 바꿨잖아요 스스로.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무슨 자신의 변호사를 한다는 것도 바꾸고 이번에 김상환 소장 대리와 오영준 네. 잘 임명하신 것 같고 특히 제가 인사에 두 사람을 제가 집중 칭찬을 했어요. 네. 누구입니까? 하나는 김용범. 네. 정책실장. 예. 뭐 저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뛰어난 분입니다. 네. 이분이 제가 당 대표 때도 일을 해보면 그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네. 그걸 신속하게 정리한 사람이 김용범이었어요. 홍남기가 아니라. 네. 홍남기는 좀 추상적이고 결단력이라 이런 게 보면 확실히 빠릅니다. 네. 김용범이 정말 위기 상황에 일을 잘했고 네.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한 게 김용범 실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눈에 이제 일을 잘해서 이렇게 눈에 확 띄었네요. 그렇죠. 제가 당 대표 때부터 이재명 후보한테 경제부총리를 시켜야 된다. 그때부터 입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한 게 잘한 일이다. 네. 일단 우상호 수석은 정치로도 선배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의 선배죠. 예. 대통령보다도 선배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그런데 그 한참 후배인 강훈식 실장 밑에 정무수석을 담임해 준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과 정무수석 관계가 이렇게 격의 없이 소통될 수 있는 관계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인해 장벽에 둘러싸이고 권력이라는 게 이제 주위에 이렇게 담을 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뚫고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네. 언론과의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고 또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우상호 수석이다. 네. 이분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소수의, 우리가 과반수도 안 된 의석이었어요. 그때 김무성 쪽에 한 65석인가를 설득해서 3분의 2를 만들어 탄핵을 시켰잖아요. 네. 그 우상호 그때 정무수석의 우상호가 상당히,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 자부심을 갖고 야당과의 있죠. 뛰어난 협상력으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인사에 대해서 난 아주 주목하고 박수를 네. 보냈습니다. 그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들에 대한 평가 이제 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주. 제가 나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하고 네. 그 인사를 존중하고 그 청문회에서 예. 우리 여야 의원들이 걸러서 도저히 국민 눈높이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들은 교체가 되겠죠. 네. 스스로 또 알아서 진퇴를 네. 결정해줘야 대통령한테 부담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어디 세렝게티를 보더라도 네. 누떼가 어디 강을 건너가려면 악어한테 한 마리 희생되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그걸 알고 대통령한테 부담을 덜 주는 어떤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정도의 양식들은 있는 분이겠죠. 다들.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 보면 긍정평가가 한 60%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한 네. 40일 동안 이 정도 큰 문제 없이 온 것만 해도 저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장관이 갔는데 이거 재수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 인사는 어떻습니까? 정동영. 저는 훌륭한 선택이다. 예.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 후보 때 사실 그를 도와줬던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굉장히 두 분이 그래서 각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인연도 깊고. 경륜이 있은 분이라서 이런 위기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김민석 조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아주 영민한 분이고 또 네. 일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걱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워커홀릭이라 네. 오로지 일만 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죽어날 텐데 좀 일을 좀 분담해서 좀 줄여가지고 대통령이 큰 그림을 갖고 구상할 수 있도록 좀 김 총리가 잘 해주시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민석 총리나 그리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86 운동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네.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 세월을 같이 보냈죠. 네.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속속들이 다 아시죠? 예, 김민석 총리는 5월 21일 날인가 네. 그 어려울 때 구치소에 특별 면회를 넣어가지고 또 많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올해 5월 21일 말씀하신 거죠. 많은 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월 21일이면 그런 말씀은 드리긴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선거 바로 직전이잖아요. 직전이죠. 예. 이재명 정부의 미래 계획, 우리 당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대표님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좀 뭐가 이게 오갔을 법한데 그냥 저는 일관되게 예. 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는다. 예. 내 힘으로 내 사법 문제는 해결한다. 반드시 이 무죄를 받아서 다시 당과 결합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 그걸 뛰어넘어야 또 우리 또 대표님도 미래가 또 다시 이제 재개 발판이 되고 미래가 또 열리는데 분명히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리도 이제 거의 그 반열에 대선 주자급 반열에 지금 이제 완전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나중에 가다가 보면 송영길의 미래에서 어느 지점에서 김민석 총리 친구 관계 같은 그분하고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러면 좋죠. 많은 분들의 예. 미래 리더십이 나와야 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성과를 내는 게 1차로 중요하고 네, 국민의 신임을 받고 두 번째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난도질을 당하기 때문에 뭐 다음 미래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자발적인 미래 리더십들이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과 그리고 그 업적을 제대로 이렇게 빛을 발하게 하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 줘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저 효과 때문에 윤석열이 워낙 정말 네. 상식 이하의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감동과 이걸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하여튼 미국 트럼프가 지금 관세부터 하고 방위비 분담금이고 지금 계속 청구서 날려 보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지금 경제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네. 물론 그 반사적으로 윤석열의 그 완전히 무도한 걸 보다가 네. 아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는구나 국민들이 네. 이렇게 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하는데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이 난제들이 적지 그렇죠.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제한 상태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밑에서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고요.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넘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이런 미국이나 다른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네. 무조건 대통령 뽑아놓고 공격만 하고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고 한미 간에 지금 갈등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조정이. 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백업을 해줘야죠. 네. 당장 방위비 협상부터 시작해서 관세 문제. 그렇잖아요. 네. 미국하고 왜 견해가 틀리냐 그러면 항상 우리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네. 있잖아요. 마치 미국의 그분 요구대로 그냥 끌려다니라는 건가요? 그게? 그래서 저는 광해 임금 그 용화를 네. 항상 생각합니다. 그 이병헌이 이 광해로 나오잖아요. 네. 보면 명나라 입장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왕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해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대신들입니까라고 항변을 하는 것처럼 미국과 우리는 중요한 한미 동맹이지만 미국의 견해와 우리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많죠. 당장 네. 관세도 마찬가지고 아니 원전 같은 경우도 핵 연료 재처리도 안 해주는 거고 당장 이번에 자동차 문제 이제 뭐 방위비 분담을 100억 달러 100억을 해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오히려 미국이 임대료를 내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주한미군 네, 임대료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둔비를 받아야 된다는 된다. 거죠. 미국이 한 900개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 세계 해외 미군 기지가. 네.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돼 있는 곳이 평택 험프리 기지입니다. 네. 그 더구나 북경과 2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이런 핵심 위치에 이런 규모의 미군 기지를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주한미군 역할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죠.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뭐 전략적 유연성도 있고 네. 이게 무슨 북한만을 위해 있는 기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100억 달러 주둔비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네. 여야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그런 배짱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협상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드 문제도 그러잖아요. 예. 사드 배치를 하는데 사드 저기 한 대가 1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억 달러? 네. 저 비용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네. 지난 1기 때. 왜 이 좋은 무기를 공짜로 하냐. 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사드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요구 자체가 택도 아닌 게 정리가 됐지만 만약에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은 사드 배치 더 해야 된다. 돈 주고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운영 비용 그럼 분담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 사드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네. 이것이 소위 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취약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페이트리트 미사일이라든지 네. 우리 한국형 방어 네. 미사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이거는 고고도 이 타격이기 때문에 아마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를 예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래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난리치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드가 네.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거죠. 뭐 사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기능적으로 사드의 기능을 볼 때 그런 네. 거죠. 어차피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초기에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2023년 4월 이제 파리에서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와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도 받고 당 탈당도 하고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는 진짜 광야에 선 느낌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당이나 이런데 당 지도부의 관계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외롭거나 뭐 서운함 같은 거 없었습니까? 당연히 외롭고 서운했죠. 어떤 부분? 아니 어쨌든 송영길이 투명 인간이니까. 네, 지금까지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송영길의 구속이나 기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런 부대변인 성명 하나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송영길은 민주당에 좀 정치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 부담을 안 주려고 탈당했잖아요. 잘 모르는 우리 지지자들은 왜 송영길 탈당했냐 그러는데 네. 내가 당을 위해서 탈당한 거죠. 음. 그렇잖아요. 당의 부담을 안 주겠다. 내 힘으로 극복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탈당한 거고. 그래서 한편은 이해도 하죠. 아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송영길이가 지금 이렇게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부담이 되죠. 돈복도 관련된 의원들을 소환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한편은 왜 서운한 점이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을 하셨지만 민주당에서 당 5선을 지내셨잖아요. 네, 네. 인천 시장도 지내시고 당 대표까지 지내셨단 말이에요, 직전에. 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 그래서 소나무당 창당한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사실 소나무당 창당도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민주당과의 그런 협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늦게 됐죠.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이제 좀 선점 효과를 노리고 음. 일정한 성과를 내잖아요. 10석 넘게. 그래서 네. 저는 조국혁신당의 약진함으로써 우리 야권의 파이를 넓히고 결국 반윤석열 의석수가 190석까지 되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소나무당이 그런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었고 네. 우리 당에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옥에서만 풀려났어도 현역 의원을 영입하고 조국혁신당처럼 그런 의석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건 그렇게 됐고 저로서는 뭐 누구도 민주당이 나를 옹호해주지 않으니까 네. 저희 지지자들이 우리라도 뭘 만들자 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에 뭐 여러분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손혜원, 변희재 이런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다 탈당을 했고 이제 저로서는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네. 우리 역할을 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는 아까 이제 금방 우당이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아무튼 제 문제가 일단 클리어되어 나오면 네, 네.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 중이라 새 지도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0대 대선 이끌고 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길을 놔줬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돌아와가지고 민주당에서 성명 하나 안 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네. 야, 이때 정말 그 심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12.3 계엄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서운함. 내가 검찰 사실 제가 외롭게 싸웠잖아요. 검찰청 네, 앞에가 네. 농성도 하고 싸우는데 민주당에서 그 흔한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개별적으로 저를 격려하고 도와준 분들은 있었지만 네. 공개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음, 발표를 해야 정치잖아요. 사적으로 뭐 음, 전화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 부대변인 논평이 하나 없었다니까 지금까지. 네. 그럼 송영길이가 구속되면 보석해라고 하는 논평도 없었고 그러나 대신 고맙게도 한 9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보석 청구에 또 서명도 해줬어요. 네. 그렇게 도와주신 의원들도 있고 면회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부담 때문에 그걸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뭐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여유가 있었겠어요. 다른 걸 신경 쓸.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인간인 이상 그런 서운함이 있었지만 12.3 내란 이후로부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딱 2월 3일 날 대통령 당선 네. 발표가 나니까 그런 서운함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네. 고맙다. 축하한다. 그리고 정말 이 역사의 무게를 견뎌내기를 바란다는 그런 정말 애정과 그런 그 지지의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은 뭐 그러니까 대통령 아까도 이제 그런 여러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여러 어깨에 굉장히 무게감 그 역사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도.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대표님의 역할을 어떻게 이제 우선은 옥새 이걸 풀어야 되겠죠. 이거 하면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고 나는 누구한테 종속된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홀로 서서 싸워왔고 지금까지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무슨 동교동이나 무슨 뭐 민평년, 친노, 친문 어디 소속 조직에 소속돼서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거리에서 싸울 자신이 있고 제가 배지가 아니라도 제가 계엄 사태 났을 때 제일 먼저 죽을 각오로 먼저 갔습니다. 국회에. 네. 그런 자세로 저는 광야에서 싸워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께서 불러주겠죠. 저를 다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방 생활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랄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6.3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는 이제 씻은 듯이 아까 기뻐했다, 눈물이 났다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심적으로도 많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방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우스갯말로 내가 운동권이다. 이 운동권의 이 저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게 옥중 출마했을 때 우리 광주 서구에 제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아니 내가 판사님한테 호소했어요. 단 하루라도 내가 나가서 유권자들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라. 내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도주 우려가 뭐 있다고 증거인멸 뭐 있다고 내가 무슨 중대 범죄라고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재판을 하는가. 더구나 제가 구속된 게 당내 민주주의를 돈봉투를 뿌려서 어겼다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됐는데 정당보다 훨씬 중요한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을 뽑는 이 선거 시기에 피선거권으로 내가 출마한 나를 유권자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안 준다는 것은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나 정말 분노스럽더라고 그때. 하루라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한테 호소했는데 보석이 기각됐고 이번 대선 때는 내가 대선 후보로 출마는 안 했지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 단 한 번이라도 유세라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좀 주라 단 하루라도. 그런데 결국 대선 끝날 때까지 보석 신청은 대선 때도 보석 신청을 했죠. 네. 나 3번이나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108배 정말 이 수련을 하고 나서 목욕 제기하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장한테 3번이나 탄원서를 썼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일 힘들었고. 그 재판장은 지금 뭐 직위원 부장판사는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2심 재판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근데 6월 3일날 이재명 후보가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뭐 알아서 해라고 편하게 있었더니 대선 끝나고 20일 지나서 제가 석방이 된 거죠. 그 보석 석방 지금 뭐 이제 보좌관도 최근인가 보석 석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 이제 선거 대통령 당선되고 이 분위기가 바뀐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다 구속 기간 만료 다 돼서 나온 겁니다. 이게 윤관석 의원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2년 실형 받았는데요. 한 달 20일인가? 남겨놓고 95% 이상 수용하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석방 조건을 그렇죠. 넘은 최은수는 81%인가밖에 안 됐는데 석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 겁니다. 그리고 박영수 보좌관도 6개월 다 돼서 나온 거고 나도 명태균이 140 며칠인가 김영삼 의원이 이렇게 살고 나왔어요. 나는 160 며칠을 살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정권 바뀌니까 돈봉투 관련 줄줄이 석방된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잘못된 거고 사실은 실제 평균보다 더 살다 나온 겁니다. 그때 있을 때 혹시 윤석열을 마주친 적이 있으세요? 마주칠 뻔했는데 못 봤어요. 그래요? 조국 혁신당 대표는요? 조국 대표는
남부로 이감을 했고 됐는데. 그 방에 내가 간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조국 대표도. 아니, 좀 그 전에 갔어요. 한 달인가 있다 갔어요. 네. 그 마주치지는 못해서 그 방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 방에. 그래서 윤석열이 그 방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뭐 제가 생각하는데. 근데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대통령 신분이 박탈이 안 됐을 그렇죠. 때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대통령 신분이 박탈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특혜는 못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지내나 옆방을 비워뒀죠. 예, 양 옆방을 비우고 한 4인이 수용하는 좀 상대적으로 넓은 방을 썼죠. 자, 윤석열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윤석열 괴물이 이제 다시 재구속이 됐는데 그 내란 특검 수사라든가 이 특검 수사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로 나오니까 이번에 재구속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윤석열이 본인이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16년 17년에 구속이 됐어요. 17년 3월 예, 예. 31일 날, 3월 10일 맞습니다. 날인가 탄핵이 되고 3월 31일 날 구속이 일날 됐습니다. 첫 번째 네. 구속이 됐는데 10월 달 되니까 6개월이 다 되니까 다시 재구속 신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이 막 떠들고 있는 게 참 웃긴데 윤석열은 사실상 박근혜와 최순실을 엮어가지고 소위 경제 공동체 이론, 묵시적 청탁, 그다음에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 의혹 네. 여러 가지를 얽어매가지고 억지로 저는 유죄를 받아내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주장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을 적용한다면 최은순과 윤석열은 경제 공동체를 넘어선 가족 공동체잖아요. 패밀리 공범. 아니 근데 본인들이 윤석열 입으로도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크리미널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난 내란도 나는 공모했다고 봅니다. 김건희하고. 내란 특검에서도 이 김건희 공모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런 가혹한 수사와 조국 일가 수사, 이재명, 송영길에 대한 이 수사의 그것을 그대로 그 한 30%만 돌려받아도 아마 못 견딜 거예요. 네. 근데 조은석 특검이 아마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내란 수사는 잘 될 거라고 본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내란 특별법 발의가 돼가지고 네네. 사면이나 감형 못하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동조자들 이제 국가보조금도 이렇게 못 주게 하는 등 그런 내용도 네.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적절한 네. 입법이다 보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 위헌정당 해산제도라는 게 독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독일에서 극우적인 이 히틀러의 파시즘 정당을 보면서 히틀러가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나치당이라는 당을 통해 선거를 통해 일당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3년도에 일당이 돼가지고 나중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나치즘의 피해를 반성한 이 독일 이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민주주의 적한테 헌법적 특혜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이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극우적인 정당뿐만 아니라 극좌적인 정당 한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초로 통진당을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정당 해산 청구를 해서 해산이 됐잖아요. 네. 근데 통진당 해산 조항을 보면 아주 약해요. 이게 뭐 내란 음모가 있었다는데 음모는 무죄가 됐고 내란 선동 혐의만을 가지고 정당을 해산시키고 의원들을 다 의원직을 상실시켜 버렸는데 가능하면 위헌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좀 중간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헌법적 제재를 해야 될 때는 국고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감액시킴으로써 네. 위헌정당 해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세력이 당의 주요 직책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시면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막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도 않고 저지하고 막 이럴 때 네. 40 몇 명인가가 가가지고 45명. 예, 45명이 가서 윤석열 지지하고 내란 사실상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들만 갖고 따지면 어떻게 아까 말한 위헌정당 해산 내란 동조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다면 위헌정당 누군가가 해산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해산 신청하면 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한테 달려 있는데 일단은 저는 현재는 유보적 판단이고요. 내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란 지금 특검이
수사가 진행돼서 마치 추경호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자기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못 가게 막고 다른 장소로 집결을 유도하고 의원식 국회의장한테는 좀만 길어달라. 예. 그래서 마치 그게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투입돼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건 완전히 내란 공범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체포 기소될 겁니다. 추경호나 이 주요 인물들. 그리고 45명의 의원들 윤상현을 비롯해서 윤상현, 나경원, 친윤, 나경원, 김기 저기 또 백골단 했던 그 여성분 누구죠? 김민전. 예. 이런 분들이 가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수많은 허위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범으로 다 기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런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생생하게 나오면 정당 해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총 열고 뭐 이제 정치 수사니 뭐니 이렇게 지금 난리치는 이유들이 어떤 옥죄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가 걱정인데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건전한 진보가 있는데 다시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저렇게 전광훈 내란 이 전환길 세력과 같이 이 힘을 합했던 이런 극우적인 사람이 다시 국힘의 당대표로 뽑힌다면 전 정당 해산의 네.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오죽하면 안철수 위원장 혁신위원장 내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고 저는 홍준표 같은 분들이 다시 좀 건전한 사람들을 해서 새로 창당을 해가지고 보수를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돈봉투 사건과 검찰 개혁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치적 박해 수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수사권 남용이고 어떤 부분이 정치적 박해였는지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1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5월 1일인가 있었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누가 내부에서 고발을 했거나 뭐 내 분쟁이 있어가지고 누가 양심선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정근이라는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라는 범죄, 네,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수사하다가 이 핸드폰 3개를 억지로 제출받아서 거기서 뽑아낸 3만 개 녹음 파일에서 네, 이 돈봉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이건 별건 수사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나왔으면 그때 영장을 별도로 받아서 이거를 집행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이걸 가지고 돈봉투를 수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백히 이것은 위법수. 형사법 198조 위반이고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한 거고 또 두 번째 정당 내부에서 누가 고발도 한 거 아닌데 왜 일반 형사부 공안부도 아닌 특수부가 인지 수사를 하냐고요. 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안 그랬습니까? 모든 정당이 다 수사를 해야 될 일이죠. 네, 지난번 2018년도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출마했을 때 고승덕 의원이 그렇죠. 예,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양심선언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당 지도부가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특수부도 아닌 공안부가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 한 300만 원씩 거기도 한 20명 그렇게 네. 박희태가 뿌렸다는 게 나왔는데 더 수사도 안 하고 딱 박희태하고 김효재, 네, 김기효재하고 정무수석했던 네. 그 세 사람만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끝났던 사안인데 이 네 사건은 우리가 내부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던 사건을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먹칠을 하려고 의회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을 다 소환해 대고 삼선 의원인 윤관석을 구속을 시키고 결국 나를 목표로 한 거니까요. 네, 이걸로 부족하니까 별건으로 또 별건에 별건을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프랑스에서 제가 기자회견 때부터 2년 동안 일관되게 싸워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 보통 정치인들이 사건이 터지면 다 부인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다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나중에 다 꼬리를 내리거나 네, 잘못을 시인하거나 딱 그렇게 말이 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2023년 4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기자회견과 현재 지금 내 입장인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이진동 기자님도 네. 보시기에. 그때 제가 프랑스에 뭐라 그랬어요?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네. 나는 이미 당대표도 사표 냈기 때문에 내가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은 탈당밖에 없다. 광야로 나가겠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네, 이재명 대표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나온 것이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사안이다. 내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홍영표 후보를 반드시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 사람이 왜 돈을 뿌리라고 내가 네. 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조사를 해봤더니 재판장이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을 가졌다면서 왜 송영길의 직접 녹음이 직접 없느냐. 음성이 하나도 네. 없느냐. 김건희는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한 기록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송영길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나중에 제출했던 건 뭐냐. 내가 돈 쓰는 선거하지 말아라고 지시한 내용이 오히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증거에서 뺐을 거 아닙니까? 뺐죠. 일본에 네.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뺐죠. 그러니까 이게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 봉투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먹사연 이 싱크탱크를 네. 갖다가 하고 무슨 4천만 원 삼자 뇌물죄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그것도 나를 모욕하는 거냐 그랬죠. 내가 수억 원의 돈을 기부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돈 4천만 네. 원을 내가 뇌물로 받아서 송영길의 직무의 양심을 팔아먹었단 말인가. 내가 검사한테 그랬죠. 네. 당신들은 특활비를 수억 원씩 말이 영수증도 없이 닦아먹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그래도 1심 판사가 이거는 무죄다. 뇌물로 볼 수가 없다. 네. 아니 무슨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했다는데 나도 알지도 몰랐던 일인데 밑에 사람들이 뭘 민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절대 압력을 느낀 바가 없고 송영길 송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실제 이게 허가도 안 났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허가가 났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나를 무슨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게 다 무죄가 났고 이제 나머지 이 먹사연 문제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먹사니즘을 표방했잖아요. 네, 네. 이 먹사연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연구소죠. 평화 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인데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정말 내용 있는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싱크탱크는 장려돼야 될 것이다. 네. 싱크탱크를 위장해서 사실상 조직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겠지만 실체가 네, 있는 이 싱크탱크다. 실체가 있고 이거 1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선거 네. 때 떴다방으로 생겼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해산되는 게 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는 15년 유지된 조직이고 여기에 후원금 낸 게 내가 갖다 쓴 게 없는데 나를 정치자금 위반으로 해서 추징금을 구형도 못했고 추징금이 없습니다. 보통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추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벌금 추징금이 없어요. 딱 네. 2년형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부정하게 한 돈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그러니까 인정한 왜 거죠. 검사가 아니 검사도 그랬어요. 왜 네. 판사님이 추징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검사하는 이야기가 이건 송영길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먹사연의 비용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먹사연을 처음에 근데 수사는 그거 아닙니까? 먹사연을 소위 말하면 어떤 그 내가 어떤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세탁 창구로 그렇죠. 본 게 그렇죠. 검찰이고 네. 우리 대표님이 주장하는 건 무슨 소리냐? 그건 실체가 있는 싱크탱크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법원은 후자를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검사들의 논리는 자신들이 돈 봉투로 소요된 비용이 6천만 원이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먹사연을 통해서 조달될 것으로 의심을 하고 여기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 이미 이 금원은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또 이성만이 1천만 원을 전달해서 이미 출처가 밝혀졌는데 네. 이 먹사연은 다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는 이 법인을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조차도 이중의 별건 수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싸워 이길 자신 있고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무죄,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가 다 무죄가 났어요. 무죄 판결문을 읽어보면 전부 다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네. 능력을 부정했어요. 네. 그 논리를 송영길에 적용하면 저는 100% 무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영장 없이 지금 증거 수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근 씨의 그 녹음 파일에서 나왔는데 네네. 그 범죄가 나오면 따로 또 영장을 받아갖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영장 없이 지금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2심에서 잘 그 논리를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증거 능력 증거를 부정해서 무죄를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먹사연, 그러니까 돈 봉투는 무죄를 했는데 먹사연을 유죄를 한 이유가 여기서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이제 1심은 네. 판단했는데 제 주장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이 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 몰랐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이게 그렇죠. 위수증인지 알았으면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독수의 과실 이론에 따라 네, 네, 이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에 터잡은 제2차 증거 역시 위법 위법 수집 증거다 수집이다. 이렇게 네.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결국은 송영기를 목표로 한 수사다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왜 송영기를 표적 수사를 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총선에 국민의힘을 이기게 하려면 이 검찰 조직이 완전히 윤석열 용역업체들 아닙니까? 용역 네. 깡패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에다 부정물 끼얹으려고 저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양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제 보복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윤석열, 김건희를 고발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네. 왜 이재명만 허위사실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너희들은 더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네. 그 모아서 고발을 하신 거죠, 다. 그렇죠. 다 네. 고발. 그래서 검찰에 가서 고발인 조사 받았는데 특검으로 아마 2차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있죠. 네. 그랬네. 제가 고발했던 거. 그 어느 부분에 저희 이제 뉴스버스 그저 고발사주 보도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한 부분, 네. 그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공표, 네. 그 대선 때 나온 건데 20대 대선 때 네. 그 부분도 지금 특검으로 이관이 됐어요. 네, 다 이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발한 게 4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자기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손에 끼치고 네, 네. 오히려 손해봤다는 거짓말. 네. 일단 김건희가 주가 조작 관여한 게 없고 손 띄었다. 네. 그게 또 허위 사실이고 세 번째는 공직선거에 개입했다 실제로 네. 당대표 선거에 네. 개입한 것은 이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이 네. 개입한 거. 네 번째는 특활비 업무상 횡령. 이 4가지를 제가 공개 고발했거든요. 네. 그게 그게 다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7월 25일 날 생중계가 됐어요. 네, 검찰청 앞에 한 게. 네. 그때는 다 국회의원들도 겁나서 안 할 때라 아마 제가 배지도 없는 제가 고발한 게 아마 내가시 미디어도 다 생중계를 네.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를 김건희 이 윤석열 부부가 안 봤을 리가 없고 아, 거기서 대노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틀 후인 7월 27일 날 여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수십 군데를 버스 2대로 수사관들이 내려가서 검사들이 내려가서 동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런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해도 나는 뭐 저는 뭐 죽이려면 죽여라. 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싸운 거죠. 그 결국은 이제 그 내용, 내가 당한 내용, 네. 대표님이 당한 내용 이거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생각하실 것 절실합니다. 같아요. 예. 예. 이 심우정 같은 사람은 이 백혜룡 영등포서 그 경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백혜룡 네. 경장이 울부짖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이 마약 사범들을 검거해 보니까 걔들이 진술이 관세청 직원이 다 통과시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세청 직원들 압수수색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검찰이 영장 신청을 막고 네. 방해했냐.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 관련된 이 김건희 일가와의 관계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러면 이 검사들이 이게 검사가 아니라 다 범죄 조직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부분도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좀 예, 포함되어 예, 있으니까 예. 그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천 세관, 그러니까 일명 지금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인데 그렇죠. 예. 그거는 대검의 지금 합동수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부지검에 네. 그 사무실이 지금 있는데 그 백혜룡 경정은 그걸 못 믿겠다는 못 거잖아요. 믿겠다는 거죠. 저도 네. 백신 수사할 수 있고 저도 못 믿겠습니다. 그 못 믿으니까 특검이 해달라는 게 이제 지금 백혜룡 경정의 얘기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자, 검찰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안 중에 하나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건 뭐 당연한 거 국민들도 지금 거의 60% 가까이가 네. 어떤 수사 기소권 분리돼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법률가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큰 틀만 나온 거 아닙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네. 근데 뭐 지난번에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강론에 가서는 조금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사 통제를 누가 하느냐, 검찰에 그대로 주느냐, 네. 아니면 그것까지 지금 없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큰 방향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튼 나는 검찰한테 뭘 주고 싶지가 않아요. 네, 공소청에 한정하고 그 싫은 사람 다 사표 내고 어디가 로펌으로 가든지 해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완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혹시 지금 인터뷰 이제 진행했는데 네. 그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조금 못 하신 얘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근데 가장 큰 것이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성공시키고 지금 다가오는 이 트럼프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지금 뭐 상호 관세 뭐 부과한다는 거다고 방위비 분담 뭐 이런 문제
또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파고들이 넘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모든 것을 국민과 함께 상의하고 또 이 지혜를 모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절대 미국 속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한 상기를 해보면 2003년도에 조지 W.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유엔 결의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 침략의 명분이 WMD가 있다. 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한다. 나중에는 없는 걸로 밝혀졌죠. 그것도 없는 것도 밝혀졌지만 아니 일반 형사범에도 저놈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체포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예비 음모 단계에서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물론 내란 같은 경우는 되지만 네. 일반 형사범에는 실행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또 의심이 있지만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증거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비판했어요. 제가 초선 38살인데 네. 제가 조지 부시 W의 그 소위 프리엠프티브 팔리스 선제 공격 전략을 비판하면서 제가 바그다드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를 뭐라 그랬냐. 송영길 반미 이라크 전에 반대하면은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소외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조지 부시가 주장하는 이라크 전에 줄을 서느냐 안 서느냐에 갈라진다. 이렇게 다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네. 콜린 파월도 반성하고 트럼프는 가장 이 멍청한 전쟁이었다고 부시 가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따라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방위비 분담, 뭐 주한미군 철수 위협 이런 것도 일희 일비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점은 우리가 활용하되 흔들리면 좀 버텨야 돼요. 네. 임기 4년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4년 동안에 중요한 건 찾아내고 우리 핵심적 이익은 반드시 지켜내는 네.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강력히 뒷받침을 해줘야 교섭력을 네. 갖는 거죠. 네. 우리가 조금하고 미국하고 의견 차이가 나면 이 말도 안 되는 보수 주자들이 무조건 미국 만세 네. 천조국의 황제의 의지신데 네. 왜 감히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한테 대드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익을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저 대표님이 충분히 하실 네,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올무에 걸려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한 시험대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진동 뉴스버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죄와 굳건한 재기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송영길의 미래 저희 뉴스버스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